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폭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허준 씨와 함께. 안녕하세요. 허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 그래도 고맙게 이제 네. 꼬박꼬박 제가 부탁드리면 나와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불러주셔서 영광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밀폭인데, 오래간만에 밀폭인데, 그전은 사실 우리가 밀폭이 주로 주인공이 일본이었어요. 일본도 있었고 뭐 인도도 있었고. 약간 그래 뭐 폭망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 이런 나라들이 좀 있었죠. 근데 사실 이 밀폭은요, 특히 무기계 쪽에서는 선진국들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 그래요? 선진국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례가, 특히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그 밀폭의 주인공은 누구냐? 세계 최강하면 어디야? 미국이죠. 미국이죠. 세계 최강 전차 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미국이 오늘의 주인공이야, 이거지. 전차로 아주 시원하게 호로록 말아먹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기대가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엘리트주의가 좀 강한 국가. 그래서 몇몇 엘리트들이 좀 이게 집권을 하고 나머지들이 따라가는 국가 아닌가. 아까 미국은 이런 얘기가 있죠. 2%의 슈퍼 엘리트가 이끌어가는 국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기 개발. 바보가 하나?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모여서 하는 게 무기 개발이에요.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소련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 무기 설계 개발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사람이 뚝딱뚝딱 풀었다 만들었다 하면서 나 무기에 대해 알 것 같은데? 라면서 조립해서 만든 총들이 AK-47이니 파파샤니 이런 총들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노동자의 총입니다. 그러네요. 아무튼 이제 오늘은 이제 미국이에요. 또 이 미국이 어떤 전차를 만들려고 했냐면 모든 최첨단 기술을 다 때려내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일꼴이 난. 그러면 오래 안 됐네? 이게 오래 안 되는 것 같죠? 이게 거의 5, 60년 전 일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 오늘 들어보면 깜짝 놀랐을 텐데, 아무튼 이 5, 60년 전의 세계로 우리 허준 씨와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백투 더 퓨처. 자, 네. 미국. 네. 미국에서 또 자랑하는 여러 가지 전차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폭망한 전차가 어떤 게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은요, 바로 미국이 야심차게 프로젝트를 했다가 아주 시원하게 말아먹은 MBT-70이라는 전차입니다. MBT? 성격에 맞게 탱크를 탑승하는 뭐 그런 전차인가? 성격은 아니에요. MBTI.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MBTI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메인 배틀 탱크 70, 한마디로 70년대 주력 전차다, 이런 얘기야. 근데 허준 씨, 이제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개발할 때 뭐 실패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단연 1위가 뭘까요? 단연 1위. 이 기능도 넣어주고 저 기능도 넣어주고 이것도 넣어주고 네. 가격 맞춰.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기대가 너무 클 경우에 기대가 너무 크면 방금 말씀하신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이게 바라는 게 너무 많다 보면 복잡해지고요. 말씀하셨듯이 예산도 초과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속출하면서 프로젝트 자체가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인도는 안 엎어져요. 왜요? 그냥 연루된 사람이 많아서 그냥 계속 만들자. 그러니까 면면이 이어오죠. 면면이 이어오죠, 걔네들은. 또한 이제 이런 거 있죠. 뭐 이제 기술을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아직 성숙되지 않는 기술을 어설프게 접목시켰다가 말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트러블이 그럴 수 있겠네. 나니까 자빠져 버린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세상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중용이야. 중도를 지키면 돼. 적당하게. 적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맞아. 근데 이게 통하지 않는 시절이 있었다. 언제냐? 냉전 시절에. 냉전 시절에는 정말 서로 간에 한 발이라도 더 앞서가기 그렇죠. 위해, 그리고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그렇죠. 엄청난 개발을 했었죠. 특히 이 미국은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야, 미국 입장에서 소련 보면 저거 2차 대전에서 우리가 안 도와줬으면 나치 군합발에 밟혔을 애들이야.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배신 때리고 이거 몹쓸 놈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소련 놈들이 뭘 만들든 우리가 만든 게 항상 너네들 밟아야 돼. 이런 게 있었다고요. 있었지. 그래서 미국이 원한 건 뭐냐? 천하무적 전차를 만들다. 말 진짜 천하무적 전제가. 이게 2차 대전 독일이 하던 짓하고 똑같은 짓이에요. 천하무적 전차를 만들자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60년대 때 이 미국의 기갑부대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끙끙 앓았대. 왜냐하면 나토 동맹국으로서 서유럽의 기갑부대를 이제 미국이 배치했잖아요. 고민이 이만저만이었어. 왜냐? 일단 유사시가 되면 소련하고 그 위성국인 바르샤바에서 전차가 밀려오는데 일단 얘네들은 한번 밀려왔다면 만 단위야. 그 계산을 해봤어요, 그때 나토가.
모든 소유롭에 있는 전차를 다 끌고 오면 몇 대가 될까? 6,000대가 나오는 거예요. 미국이 거기다가 한 또 1,000대 갖다 놓으면 해봤자 7,000대거든. 근데 일단 그 소련군하고 바르샤바는 1파가 10,000대, 2파가 20,000대 이거예요. 이게 당시에 소련군 기갑부대 기동훈련하는 거예요. 이 사진이. 정나다. 마치 저기 울산에서 현대자동차가 그 수출하려고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오른쪽에 뭐 있는 게 뭐냐면 냉전 이후에 짬 처리된 러시아 탱크들이에요. 요거 지금 이제 재생해서 이제 나온단 말이지 우크라이나에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대규모 소련군의 기가 웨이브 이게 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답이 안 나온다. 당장 숫자도 그렇지. 그리고 속속 나오는 소련군 전차를 보니까 어떤 차종은 자기네들 거다 나. 그렇죠. 예를 들어서 T-60가 처음 나왔을 때 서방은 105mm 포였는데 얘네는 115mm 포였다. 그 다음에 T-64는 125mm예요. 여기다가 포에서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까지 쐈다고. 그러니까 미군하고 나토가 어떤 생각을 해요? 이거 우리가 더 이상 성능적으로 우세하지가 않구나. 우리가 밀리겠다 잘못하면. 이런 위기감이 들었을 때예요. 이게. 근데 당시에 미 육군 주력 전차는 뭐였냐? M60 패튼. 그러니까 이게 뭐 개량을 거듭했지만 그래도 전형적인 2세대 전차고 그다음에 유럽은 거의 레오파드 1으로 통일되다시피 했던 시절이고 근데 역시 이것도 2세대 전차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소련군 전차고 맞짱은 가능하지만 이게 절대적 우위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1세대, 2세대, 3세대를 구분하는 건 뭐예요? 전차의 포가 뭐냐 그런 거가 많이 있어. 그다음에 사격 통제 장치가 뭐가 달려 있느냐 뭐 이런 게 많이. 그럼 지금은 몇 세대예요? 지금은 이제 3.5세대죠. 3.5세대가. 우리가 전차가 3.5세대 거의 완벽한 거죠? 우리 3.5세대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폭넓게 보면 5손가락, 조금 빡세게 보면 3손가락 안에 든다 그런 평가를 받긴 해요. 아무튼 이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허준 씨가 미국에 어떻게? 아이 자존심상하지. 네. 지금 야 내 밑으로 다 알아서 모여. 야 쟤들 나 절대 못 이겨.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손 다 잡고서는 역시나 자유주의 만세 이러고 있는데 전차가 밀려? 야 이건 안 되지. 그러면서 또 이런 거예요. 제3세계 국가들이 슬금슬금 소련제 탱크 전차를 사는 거예요. 저쪽 싸게 준다던데. 이거 싼데 미국 거 한 대 살 거에 쟤네가 2.5대를 주는 거예요. 근데 1대1로 붙어도 결코 약하지 않은데? 한번 해볼만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위기감을 확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공격 헬기가 나와서 어느 정도 위안은 됐어 미국들이. 그래도 우리가 공격 헬기 있으니까 이제 전차 웨이브 와도 막을 수 있겠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일단 적의 전차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차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직 있었을 시절이에요. 지금이야 뭐 이제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그래 이 기회에 우리가 소련을 압도하는 우리가 전차를 만들자. 그래서 최강의 전차 개발에 착수했는데 요때 독일이 무슨 생각했냐면 독일이 2차 대전 지고 나서 아주 작살 났었잖아요. 그렇죠. 작살 나서 빌빌빌 하고 있다가 이제 미국이 이제 마샬 플랜으로 이제 막 이제 서독 밀어줄 때. 60년대가 되니까 전쟁 끝나고 한 15년 지났잖아요. 한 20년 지났어. 거의 20년 지났어. 이게 쌓인 거예요. 이게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더군다나 독일은 뭐예요? 그때 동서독 분리돼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소련의 위협이 코앞이다. 지금의 우크라이나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도 전차를 새로 만들자. 이렇게 했다. 근데 그거를 미국이 알았어.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이 이러지. 야, 썩어도 준치라고. 그렇지. 전차 하나는 기가 막히게. 메이드 인 절만인데. 그게 어떻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허준 씨 그 2차 대전 막바지에 나온 독일군의 타이거 전차 중에 타이거2, 킹 타이거라고 아시죠? 네네. 위용봐. 이게 44년 나왔거든. 그때 많은 전차 전문가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 타이거2 전차가 전쟁 막바지가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졌다면 이 타이거2 전차는 50년대 내내 주력 전차로 활약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예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애들이 하여튼 뽑아내는 건 잘 뽑아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갔어. 독일 애들한테. 야, 너네 전차 만든다며. 예, 돈 없지. 너네 그 노하우하고 막 우리 첨단 기술하고 돈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 딱 그런 거예요. 그 독일이 뭐라 그래? 형님이 그러는데 해보죠 뭐. 이런 거야. 그지. 예.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네가 전차 노하우가 2% 부족한데 그걸 독일이 채워줄 수 있고 독일은 자금이 2% 부족한데 그걸 또 미국이 채워줄 수 있고 요게 딱 맞았어요. 그래서 전차 개발을 하기로 하니까 당시 어떤 여론이었냐? 독일 저거 또 전쟁 준비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나왔어요. 굉장히 나왔어요. 두 번째, 이거 전차 드림팀이 만난다. 미국과 독일. 드림팀이 만난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나왔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네.
원래 이제 그 특히나 군사 관련된 네. 이 전략 무기들은 네. 너무 중요한 거고 네. 자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이것과 관련된 부품들조차도 공유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 전차를 한꺼번에 같이 만든다라는 거는 인류 역사상도 사실 드문 일 아니에요? 이게 프랑스하고 독일 애들도 한번 했다가 뒤집어졌고 그래도 미국이 어떤 나라야? 우린 품 크다. 그다음에 설계도도 공유하고 그다음에 각각 시제 차량을 만들기도 해요. 그때는 미국이 폼이 좀 컸네. 아이, 그럼. 요즘 하는 집 보면 안 그렇던데. 요즘은 뭐 꽁생원도 그런 꽁생원. 요즘은 이게 안아준다고 하더니 헤드락 걸고서는 야야 그래서 반도체 그래서 올 거야 안 올 거야. 뭐. 아무튼 63년부터 시작됐어 이게 프로젝트가 이제 63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름이 멋졌어. MBT-70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야? 70년대 주력 전차다. 독일은 이걸 KPZ-70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캄프 판자래 이게. 아 판사. 그러니까 전투용 전차 캄프 판자래.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생각할 수 있었던 사실상 모든 최첨단 기술을 다 집어넣은.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4년에 걸친 작업 끝에 드디어 첫 번째 시제품이 나왔어. 빨리 나왔네요. 굉장히 빨리 나왔죠. 요게 이 MBT-70 사진인데 당시 기준으로만 아니라 지금 눈으로 봐도 엄청난 괴물이에요. 아니 이거 약간 느낌이 현대식 전차 그렇죠. 흡사한데요. 굉장히 손색이 없어요. 일단 주포가 무려 152mm예요. 와, 다 뚫는다. 현지에 지금 서방권 주력 전차가 몇 mm예요, 서준 씨? 몰라요? 120mm예요. 오. 120. 우리 K2 전차 다 120mm고, 뭐 M1 에이브람스 다 120mm고, 152mm. 와. 그러니까 엄청난 구경이에요. 이게 이름이 XM150 건 런처였어요. 건 런처. 그러니까 이 XM150 건 런처에서 발사되는 APF-SDS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날탄이라고 하는 거. 이 날탄이 어느 정도 위력이었냐? 당시 60년대 기준으로 2000m 거리에서 균질 아변강판 313mm를 뚫고 들어가요. 313mm? 네. 당시 소련군 최신의 전차 T-62 차체 전면 장갑이 102mm, 포탑 전면 장갑이 242mm였던 시절이에요. 와.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300mm 넘게 뚫어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이건 2000m 막 2km 밖에서도 전차포로 잡을 수 있다니. 와. 대단하다. 하긴 아직 그래요. 이게 지금 뽕에 빠질 때가 아니지. 왜냐면 이게 지금 성공한 사례가 아니니까. 자, 근데 여기서 아까 뭐 이 독일 얘기한 거 보면 건런처라고 하잖아요. 네네. 건이 원래 뭐야? 총이 아니라면서? 보통 서양권에서는 포, 총 대부분 건이야. 대신 이제 총이라고 하면 보통 라이플이라고 많이 해요. 라이플. 또 하나 이 건 런처가 포만 쏘는 게 아니라 소련제 같이 대전차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어요. 대전차 미사일 어떤 방식으로 발사를 해요? 이게 포대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 포미에 대전차 미사일 꽂고 포처럼 발사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미국의 쉐리단 공수전차라고 있었다고. 여기서 주로 사용했던 게 뭐였냐면 MGM-51 쉬릴렉 혹은 뭐 실라일러라고 하는 그런 대전차 미사일이 있었거든. 이거를 탑재하면 이걸 갖다 쏘면 3km 밖에 있는 전차도 작살냈어. 뭐 대전차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다면. 게다가 얘네가 뭐까지 했냐? 자동 장전 장치까지 하다. 그러니까 포탑하고 대전차 미사일 쭉 있는데 버튼만 누르면. 그러면 이거 누르면 대전차 장착, 이거 누르면 포탈 장착. 그렇지. 이게 50년대, 60년대? 60년대, 64년. 60년대 이런 걸 만들었다고? 차체가 나와서 한 게 69년이니까 얘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자동장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은 지금이야 당연하지만 당시로선 놀라운 디지털 컴퓨터를 전차에다 실어놨다. 60년대 탱크 안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다고? 이 컴퓨터가 뭐냐? 탄도 계산을 이 컴퓨터가 하는 거야. 지금 하는 거. 화면으로 보여요. 이게 딱 우와. 전차장에 딱 보면서 하다가 이게 포 안전장치까지 달려있거든. 컴퓨터로 탁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얘가 그거 목표를 자동으로 추적을 해요. 진짜? 그래서 주행 중에 이때 사실 60년대 70년대까지 해서 주행 중에 사격해서 맞힐 확률이 별로 없었거든. 근데 얘는 그게 됐다고. 주행 중에. 그러면 이건 다루는 스킬만 이 사수가 잘 익히면 네. 2km 밖에서 300mm니까 100발백 중 2km 밖에서는 다 터뜨리고 간다는 거네. 다 맞는 거지. 3km 밖에선 대전차 미사일로 조지고. 진짜 슈퍼탱크인데? 그럼요. 아직 아니야. 이거 양산형 식품이 아니지. 어쨌든 대단한 지금 스펙을 갖추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현대 전차의 상징 중 하나가 헌터킬러예요. 헌터킬러 기능이 뭔지 아세요?
헌터 킬러? 누가 나를 바라보고 쐈을 때 그걸 알아내는 그것도 거? 있고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차장이 이렇게 보다가 야 포사드 야몇 시 방향에 적 있다. 그럼 그쪽으로 포 돌려. 그치. 딱 쏘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또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차장이 이 전 차장이 찾잖아. 전 차장이 찾아서 딱 하면은 자동으로 그쪽으로 포가 딱 돌아가요. 왜 VR이야? 불이 딱 돌아가. 전 차장이 포를 발사할 수도 있어요. 우와, 진짜 엄청나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유기압 현수 장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렇게 앞에 이게 무릎 꿇고 걷는 것 같이 딱 하는 거죠. 유기압 현수 장치. 이게 왜 이렇게 했냐? 높은 지대 가서 아래를 쏠 때 이 유기압 현수 장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치, 탱크는 원래 자기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최저점 밑으로는 못 쏘니까. 그렇지, 힘드니까. 근데 요게 가능했단 말이야. 이게 당시로선 굉장히 드문 기술이었어요. 이것까지 해서 다 갖다 집어넣어서 탱크가. 대박이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K1 전차가 이제 80년대 나오면서 그때 이제 적용됐던 기술이야,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뭐냐, 이때까지 6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광학장치가 뭐냐면 스테레오 타입이었어. 거리 측정하니까 양쪽에 광학장치가 양쪽에서 스테레오 타입을 해서 거리 측정이 됐단 말이야. 근데 이게 오차가 많았거든. 좀 오차가. 얘는 그런 거, 우리 이런 거 안 써? 그럼. 레이저 거리 측정. 그러니까 이 거리가 정확하게 레이저로 측정이 되고 차장이 발견하고 쏴 그러면 컴퓨터가 계산하고 와 진짜 엄청나다. 더군다나 엔진도 1500마력 엔진이야. 지금에나 쓰는 1500마력 엔진을 넣어놨어요. 단 이 1500마력의 그 디젤 엔진은 미국, 독일이 각각 개발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독일 거 쓰자 이렇게 했대. 아무튼 그다음에 장갑이 중요해. 방어력. 중요하죠. 아직은 그때가 이제 복합 장갑 같은 게 안 나왔을 때야. 대신 얘가 뭐 했냐? 당시 최신 기술은 공간 장갑, 즉 그 장갑판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대전차 미사일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이 있었어요. 이거를 적용시켰어요. 아 이거를 하면은 이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안쪽으로 전달되는 게 좀 최소화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800m 거리에서 발사된 105mm 철갑탄을 방어해낼 수 있어요. 우와! 굉장한 기술이에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2000m에서 쏘면은 소련 전차는 절대 이 그러니까, MBT 시공 못 그렇죠. 잡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거 쭉 말한 걸 종합해봤거든. 그러니까 이런저런 특징을 살펴보니까 이 MBT-70이 복합 장갑이 아니란 점만 빼면은 지금의 3세대 주력 전차하고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 거의 60년 전에 이랬다는 얘기지. 와 엄청나다. 아니 지금 이 상황이라면 만대의 일파가 온다? 정말 운이 나빠서 캐터필터에 맞아서 캐터필터가 끊어지거나 혹은 뭐 잘못해서 포 안으로 포가 들어와서 안에서 폭발하거나 이런 거를 제외하면은 얘네는 포가 떨어질 때까지 한 원샷 원킬로 소련 전차를 그렇죠. 잡고 소련 전차를 맞으면 탱 그러니까 이게 이때 목표가 뭐였냐면 1대 10이다 무조건. 와. 왜? 슈퍼 전차가 나와서 1대 10으로 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유럽 6,000대가 깔리면은 네. 소련 6만 대를 상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아까 자동 장전 전차를 했죠. 그러니까 승무원까지 3명으로 대폭 감소했는데 와. 중요한 건 뭐냐? 이 승무원 3명 보통 포탑에는 차장하고 포수만 타고 조종수는 앞에 타잖아. 앞에 차차에 타잖아. 그렇죠. 3명 모두 포탑 안에 타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와. 굉장히 특수하게 진짜 거의 현대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 이게 그러니까 사실 포탑은 돌아가니까 조종수가 여기 타면 안 되는데 이 좌석을 굉장히 특수하게 설계해서 포탑은 돌아가도 조종석은 항상 차체가 가는 방향을 볼 수 있는 자이로네. 자이로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그러니까 차량 차체에 조종수가 타잖아요. 그럼 차체가 만약에 험지를 가거나 할 때 조종수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차체하고 떨어져 있는 포탑에 타니까 그 피로도가 훨씬 덜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대공무장을 생각해야 돼. 왜 이제부터 소련군도 헬기가 나오거든. 우리도 이제 헬기 만들었으니까. 근데 대공무장이 보통 우리 대공무장이 뭐 기관총이라고 그러고 사실 헬기 나오면 전차는 거지. 그냥 도망가야 돼. 그쵸. 근데 얘는 아니야. 그럼. 왜? 얘는 일단 대공무장에 뭐가 달려있나? 그 터렛에 20mm 기관포가 달려있었어. 그래도 20mm 기관포 달려있어도 헬기 잡기에는. 근데 이게 그냥 나와서 쏘는 게 아니라 리모컨 조종. 오. 차체 밖으로 몸을 내밀지 않고 리모컨으로. 그러니까 이게 왜 리모컨 방식이냐? 당시에는 이제 핵전쟁이 나면은 전차 안에서 방사능을 피하면서 싸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이거 다 리모컨 방식으로 다 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차체 안에서 해결이 돼버린다. 아무튼 허준 씨,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까 얘기했던
천하무적 전차를 만들겠다라는 소원 네. 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루어질 것 같죠.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